깜마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올린 영상이 이 바로 보조지표 1편 CNN 공포지수 영상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음질이나 영상 구성이 많이 안 좋아서 이번에 새롭게 보조지표 제1편 CNN 공포지수 영상을 리뉴얼 완전판으로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좋은 정보를 업데이트하였으니까 기존에 보신 분들도 이번 리뉴얼 완전판 영상을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CNN 공포지수를 보는 법을 알아야겠죠? 구글에서 CNN 공포지수 검색을 해줍니다. 그럼 맨 처음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화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클릭해줍니다. CNN 공포지수 검색이 완료되었죠? 우리가 CNN 공포지수를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검색해서 보기에는 좀 귀찮은 감이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쉽게 어플처럼 공포지수를 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폰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먼저 사파리에서 공포지수를 검색해서 공포지수 화면을 띄운 다음에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홈 화면에 추가라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홈 화면에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 핸드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클릭 한 번으로 언제든 쉽게 공포지수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공포지수 보는 법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공포지수는 7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이 자동차 계기판 같은 공포지수가 표시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7가지 지표를 전부 다 알기에는 우리의 시간도 없고 뭐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푸드앤콜 옵션 하나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 푸드앤콜 옵션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제대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포지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포지수는 익스트림 피어 쪽으로 갈수록 시작은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구간이고 익스트림 그리드로 갈수록 시작은 극도의 탐욕을 느끼는 구간입니다. 익스트림 그리드로 가면은 매도를 고려해야 하며 익스트림 피어로 가면은 매수를 고려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현재 8월 25일 8시 공포지수는 48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48은 중립 관망의 시기입니다. 주식을 살 때도 아니고 팔 때도 아니고 매도세와 매수세가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도대체 주식은 언제 사야 되는가? 이 바늘이 피어로 넘어가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매수를 고려해야 됩니다. 먼저 40 이하 분할 매수, 30 이하 역시 분할 매수, 그 다음에 극도의 공포 구간인 20 이하에서는 강력하게 매수, 10 이하는 더 강력하게 매수, 5 이하에서는 초강력 매수가 갑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고 아무도 주식을 사려 하지 않을 시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젠간 다시 주식이 오를 거라 예상하고 공포의 매수, 환희의 매도를 하기 위해서 공포의 구간에서 내려갈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0 이하, 0 이하에서는 사실 저도 0 이하를 제대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0 이하는 진짜 웬만해서는 오는 구간이 아니에요. 주식을 하면서 0 이하를 보게 된다면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됩니다. 코로나 또는 리만 브라더스 또는 9.11 테러 같은 엄청난 악재가 발생해서 너도 나도 주식을 다 팔고 모두가 도망가야만 0 이하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모든 시들을 총동원해서
주식을 올인해 줘야 됩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올인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엄청난 큰 보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피어 구간과 익스트림 구간에서 열심히 산 주식을 언제 매도해야 되나? 바로 그리드, 탐욕 구간에서 모두가 주식을 살 때 우리는 공포 구간에서 산 우리의 주식을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고 나오는 겁니다. 60 이상 분할 매도, 70 이상 역시 분할 매도, 극도의 탐욕 구간인 익스트림 그리드 구간에서 우리는 80 이상 강력하게 매도, 90 이상, 90 이상 같은 경우는 정말 또 오지 않는 구간이에요. 주식이 극도로 올라야 모든 주식이 RSI 80 이상으로 형성되고 극도의 고점 구간이 돼야만 90 이상이 됩니다. 우리는 90 이상에서 풀 매도하고 현금 100%를 만든 다음에 다시 이 피어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80 이상, 90 이상으로 공포지수가 형성되었다면 반드시 익절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주식은 다시 피어 구간으로 가게 됩니다. 주식은 이런 파도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90 이상에서 우리가 매도했다고 하면 우리는 현금이 100%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주식이 내리면서 환율이 올라요. 그러면은 우리는 가진 현금을 뭐 급전이 필요할 때 더 높은 환율로 환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도 환전을 비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산이 내려갑니다. 완전한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건 알겠는데 더 구체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시드별로 매수를 어떻게 하는지 저의 매수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드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공포지수 40, 공포의 구간이죠. 40에서 50만 원 매수. 또 주식이 내려 35, 50만 원 매수. 또 주식이 내려 30, 또 50만 원 매수. 또 주식이 내려 25, 50만 원 매수. 또 주식이 내려 이번엔 또 20입니다. 이때는 정말 이때부터는 매수하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면 이때 40에서 25까지 열심히 매수를 했는데 엄청 마이너스가 됐을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끝까지 견뎌내야만 큰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미친놈처럼 매수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20, 더 크게 매수합니다. 왜냐면 물을 타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 매수, 15, 100만원 매수, 10, 100만원 매수. 만약 여기까지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우리의 계좌는 개박살이 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500만원이란 50% 비중의 현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또 내려 공포지수 5가 됩니다. 이때부턴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주식 매수 찬스가 되는 거죠. 주식이 내린다고 계좌가 박살났다고 좌절하지 말고 더 기뻐해야 됩니다. 기다리면 큰 수익이 올 기회가 온 거기 때문입니다. 공포지수 5 이때부터 엄청 크게 매수합니다. 200만원 매수. 공포지수 0 코로나급이죠. 이때 우리는 승부수를 띄우는 겁니다. 나머지 현금을 풀 매수, 올인하게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고통을 견디고 그 고통을 수익으로 바꾸는 겁니다. 최근 매수보다 공포지수가 더 내려갈 경우에만 매수를 하고 최근 매수보다 공포지수가 올라가면 매수를 중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20에서 100만원을 매수했는데 공포지수가 다시 올라갑니다. 주식이 조금 반등한다는 거죠. 이때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내려가지 않고 그냥 쭉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거기까지만 먹는 겁니다. 거기까지 매수한 금액만 주가 상승으로 먹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공포지수 40 이하에서 매수한 그 주식들을 도대체 언제 파는 거냐? 계속 홀딩하는 건 아닙니다. 수익 실현을 해야 내 통장에 돈이 찍히는 거죠. 수익을 하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닌 겁니다. 그럼 매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도 금액은 이렇게 제가 써놨지만 최초 매수 시의 수량과 같은 금액을 매도하는 겁니다. 뭐 50만원 매도했다고 쳐도 우리는 더 낮은 금액에 샀기 때문에 수량만 같을 뿐 금액은 5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공포지수 60, 50만원만 매도해줍니다. 65, 50만원만 매도합니다. 70, 이때부터는 주식이 또 굉장히 또 많이 올랐을 때예요. 그러면 우리는 비중을 실어서 더 크게 매도해줍니다. 100만원 매도, 75, 100만원 매도, 80, 이때는 거의 주식이 고점을 형성할 때입니다. 얼마 전에 왔었죠? 7월 말에 83, 4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때는 비중을 실어서 200만원 매도, 85, 역시 200만원 매도, 90, 이때는 모든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을 때입니다. 완전 극도의 탐욕 구간이죠. 사람들은 공포지수 85 이상이나 90일 때 엄청난 환호를 지릅니다. 인생이 바뀔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식은 파도입니다.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모든 주식을 팝니다. 공포지수 90, 300만원 풀 매도, 현금 100%, 주식을 잠시 잊고 현실로 돌아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포지수가 오를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며 현금을 다시 확보하며, 왜냐하면 우리는 공포지수가 내릴 때마다 매수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너무 없어지거든요. 다시 공포지수가 오를 때마다 현금을 확보합니다. 다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거죠. 최근 매도보다 공포지수가 내리면 매도를 중단하고 다시 공포지수 40권 이하권으로 내려가면 다시 매수를 시작합니다. 계속 이 방법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완전히 손을 떼는 날까지 계속 이 방법을 반복하면 절대로 주식으로 망할 일이 없고 계속 수익이 누적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적의 매매법,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공포지수 매매법입니다. 더 시저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이게 전부입니다. 주식은 이게 전부예요. 시황, 분석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뉴스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공포지수만 보고 매매하면은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니까요. 제가 카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수익을 낸 거예요. 제가 주식을 뭐 잘하거나 예측력이 좋다거나 그래서 돈을 번 게 아닙니다. 그냥 시장에 순응하며 대응을 했을 뿐입니다. 정말 이게 전부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쉽잖아요. 하지만 공포를 느끼면서 계좌가 박살나는데 매수할 수 있는 용기, 이거는 이 사이클을 한 번 겪으면은 두 번째는 쉬워요. 근데 첫 번째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초보자는 무서우니까요. 경험이 없으니까요. 내 계좌가 빵원이 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이 방법이 지난 100년간 나스닥의 사이클입니다. 개미는 이 방법이 아니면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실행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행을 해야 합니다. 실행하는 용자가 될 것이냐, 알면서도 또 무서워서 도망치는, 은행 예금으로 도망치는 겁쟁이가 될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니까요. 실행하십시오.
하십시오. 곧 공포의 구간이 올 겁니다. 그럼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포지수의 주요 구성 요소인 풋앤콜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풋앤콜 옵션은요, 5일 평균 풋 매도와 콜 매수의 비율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1 구간보다 큰 비율이 되면 풋이 많아진다는 뜻으로 약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공포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진입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1이 넘어가면 드디어 매수 타이밍이 서서히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최고점인 12월 28일에 풋앤콜 옵션은 1.21을 찍었습니다. 1보다 훨씬 더 높은 숫자죠. 1.21. 이때가 또 공교롭게도 나스닥의 최저점 부근이었죠. 3배 레버리지인 TQQQ는 16.1을 찍은 날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풋앤콜 옵션이 1보다 낮으면 다시 약간의 강세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8 정도까지보다 작아질 때 시장은 상당한 탐욕권에 도달합니다. 공포지수는 대략적으로 한 70 이상이겠죠. 다시 매도를 고려해야 될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최저점인 구간은 0.65, 7월 19일이죠. 나스닥은 올해 최고점이었습니다. TQQQ는 47.1달러를 찍은 날입니다. 간단하게 아주 쉽게 생각해서 1.21 구간에 사서 이때 팔았다고 하면 역시 3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분할 매수를 하고 또 분할 매도를 했겠죠. 그래서 3배까지는 안 되고 150%에서 한 200% 사이가 1년도 안 돼서 아주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까? 말은 쉽죠. 하지만 공포의 구간에서 사는 건 어렵죠. 여러분, 실행해 보십시오.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다 알려드려도 실행하면 돈을 벌지만 실행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슈퍼에서 껌 사듯이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팔듯이 아무 때나 파는 게 아니에요. 사야 할 시기가 있고 팔아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만 정확하게 여러 가지 지표로 체크하고 실행에 옮기면은 우리도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뿐입니다. 오늘 사서 당장 내일 팔아서 수익 내야지. 이거는 상위 0.1%의 개미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사야 할 시기에 주식을 사고 팔아야 할 시기에 주식을 팔고 그거를 몇 년 동안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인내를 겪으면서 그걸 돈으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이 방법으로 하세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식을 10년을 했습니다. 근데 단타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오늘 사서 내일 수익 봐야 되니까요. 하지만 다 부질없더라고요. 이 방법으로 자신의 시드를 거의 최대한으로 운용하다 보니 저 같은 하수도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공포지수 완전판까지 이로써 보조지표 영상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조지표 제1편 CNN 공포지수 완전판, 보조지표 제2편 MACD 스토캐스틱, 보조지표 제3편 일목균형표, 보조지표 4편 RSI, 보조지표 5편 환율, 보조지표 6편 인간지표, 보조지표 7편 볼린저 밴드. 이 영상을 계속 무한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영상은 바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영상이죠. 보조지표 제1편 CNN 공포지수 완전판입니다. 그리고 다른 보조지표는
뭐 단타, 스윙, 중투에서 실전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조지표들이고요. 이거를 다 알면은 당신도 주식 고수입니다. 이걸 다 알고 매매에 적용하고 실전에 적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이제 웬만한 마이너스는 가볍게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해질 겁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주식 초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추천으로 사기꾼들의 달콤한 혀로 현혹되지 마세요. 본인이 분석하고 본인이 계획하고 본인이 예상하고 실행을 해야만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주식이 쉬운 거면 돈 다 벌겠죠. 그러면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주식시장이 망합니다. 공부를 해야만, 이 영상을 봐야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이팅입니다. 처음부터 보조지표는 여기까지만 영상을 만들려고 했던 거라 다 완성하니까 좀 뿌듯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불변의 진리,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오늘은 이거 모르면 정말 주식하면 안 돼요. MACD 스토캐스틱 매매법 보조지표 2편입니다. 주위에 주식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요. 차트를 볼 줄도 모르고 보조지표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그 둘을 볼 줄 모른다고 해서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건 아니고, 차트가 완전히 깨끗한 사람들도 주식으로 돈을 엄청 잘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보조지표를 보게 되면 주식으로 돈을 벌 확률이 더 높아지게 돼 있죠.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조지표 MACD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MACD, 뭐 본인들이 쓰는 어플에서는 아마 약자로 MACD로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MACD 눌러보겠습니다. 설정이 되었죠. 이 막대기가 MACD 오실레이터라고 하고, 이 선들이 이제 MACD라고 하는데 그냥 편하게 MACD라고 부르겠습니다. MACD가 음의 구간에서는 주가가 내려가는 형상을 보이고, MACD가 양의 구간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편하게 MACD가 양에 들어갔을 경우에 주식을 매수하고, 음에 들어가면은 주식을 팔고, 다시 양에 들어가면은 주식을 매수하고, 다시 음에 들어가면은 주식을 팔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식이 그렇게 쉬우면 전부 다 돈을 벌겠죠. 우리는 여기 MACD에서 스토캐스틱 보조지표를 하나 더 설정해 줍니다. 스토캐스틱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슬로우 스토캐스틱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슬로우 캐스틱이 설정되었죠. 슬로우 캐스틱도 MACD와 마찬가지로 슬로우 캐스틱 20 이하, 20 이하 침체면은 주식이 내려가고요. 슬로우 캐스틱 70 이상 과매수 구간에서는 주식이 또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MACD와 스토캐스틱 조합으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잡느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토캐스틱 침체에 있을 때 주가를 관찰해 줍니다. 들어가는 매수하는 게 아니고 관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토캐스틱이 이제 20 이상 침체를 막 벗어났을 때 주식을 매수할까 말까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좀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 스토캐스틱이 침체를 벗어나고 MACD가 양봉이 떴을 때 바로 지금 매수를 해줍니다.
다음날 2.88%가 올랐죠. 그리고 주식은 우상향을 합니다. 다음 차트 볼까요? 스토캐스틱의 침체를 벗어나고 MACD 양봉이 떴습니다. 주식이 올라갑니다. 꿀팁이죠? 또 다음 차트. 차트를 무작위로 돌려보겠습니다. 차트는 국민주인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스토캐스틱 침체 구간을 벗어나고 MACD 양봉이 떴죠. 주가가 올라갑니다. 차트를 무작위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캐스틱 침체 구간에서는 기다리라고 했죠. 스토캐스틱 침체 구간을 벗어나고 MACD가 양봉이 떠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 주식이 올라갑니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찾았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갈 때는 그릇만큼 드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그럼 삼성전자의 현재 차트로 와서 앞으로의 주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약간의 하락 추세로 약간 좀처럼 시원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주식은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현재 스토캐스틱이 침체에 있습니다. 그러면 스토캐스틱의 침체가 일단 끝나야겠죠? 관찰합니다. 끝날 때까지. 스토캐스틱이 침체가 이 정도에 끝났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기다립니다. MACD가 양봉이 뜰 때까지 스토캐스틱 침체가 끝나고 MACD가 양봉이 뜨면 매수해 줍니다. 그러면 주가는 수렴을 보이다가 다시 반등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기 저점 자리를 잡아서 주가의 반등분을 먹고 차익을 실현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매매법 정리입니다. 1번 스토캐스틱 침체 구간 20 이하에서는 기다린다. 2번 스토캐스틱 침체 구간을 벗어날 시 20 이상에서는 매수를 대기한다. MACD 양봉 출현 시 매수. 주가의 상승을 즐기며 그릇만큼 차익 실현하고 나온다. 주의점입니다. 스토캐스틱의 침체 구간에서 미리 매수를 할 경우 침체가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물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스토캐스틱 침체 구간을 지나고 MACD 양봉에서 매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오늘은 보조지표 제3편 일목균형표 편입니다. 먼저 일목균형표를 설정해 줘야 되겠죠? 지표 설정 들어가서 일목균형표를 검색해 줍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어플이 한글이라면 일목균형표로 검색하시면 되고 영어라면은 이치모쿠 클라우드로 검색해서 설정을 해줍니다. 설정을 하면은 파란색 구름대, 빨간색 구름, 다시 파란색 구름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설정이 완료가 된 거예요. 일목균형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일본의 이치모쿠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보조지표 중에서는 유일하게 과거의 지표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표 또한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입니다. 자신이 주식 초보라면은 바로 일목균형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먼저 MACD나 스토캐스틱이나 RSI 정도는 파악하고
일목균형표로 넘어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목균형표는 다소 어려운 부분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상단에 피드를 걸어 드릴게요. 그러면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 초록색 구름대는 양운 구름대라고 하고, 초록색 구름대가 주가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구름대는 음운 구름대라고 해서 주가는 음운 구름대에서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일목균형표를 사용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하는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운 구름대는 주가를 지지해 준다고 했죠. 그러면은 당연히 양은 구름대 위에 있을 때 주식을 매수해 줍니다. 주가가 양은 구름대를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죠. 다시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죠. 다시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죠. 최소한 한 두세 번 정도는 지켜보시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MACD 양봉을 확인하고 양은 구름대 위에 있어. 그러면은 매수해 줍니다. 매수하시고 주가가 쭉 이렇게 또 올라갔다 횡보하다가 또 올라갔다 하죠. 하지만 양ун 구름대가 밑에 있어. 그러면은 홀딩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다시 양ун 구름대를 터치하죠. 양운 구름대는 주식을 지지해 준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약간 긴장을 타줍니다. 긴장을 타다가 다시 지지해 주면은 다시 또 쭉 홀딩 하시면 돼요. 쭉 홀딩 하시다가 여기서 샀으면은 이만큼 먹었으니까 엄청나게 수익이 났겠죠. 쭉 홀딩 하시다가 다시 양운 구름대를 터치해 줍니다. 그러면 또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을 하다가 양운 구름대를 이탈하죠.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결정합니다. 그래도 이만큼 먹는 거예요. 이만큼. 굉장한 수익이 났죠. 꿀팁이죠. 하지만 양은 구름대를 이탈하고 나서 다시 또 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보조지표는 100% 맹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주가를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주가가 횡보하다가 양운대를 돌파했죠. 매수해 줍니다. 매수해 줬다가 주가가 쭉 올라가죠. 그러면 계속 홀딩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주가가 양운 구름대를 터치하죠.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긴장을 타기 시작하는 거죠. 지지해주는 척 하다가 이탈했죠? 매도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주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횡보하다가 쭉 내리죠? 쭉 개파락 내리고. 이 상황에서는 이 넷플릭스에 대한 주식 매수를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음운대는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저항으로 작용해서 음운대를 터치해도 맞고 다시 저항받고 다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샀다고 하면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운대가 위에 있으면은 역배열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를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구름대를 돌파했어. 그러면 또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지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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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르죠. 주가가 보조지표상에 유리한 상황에 있을 때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런 데서 사가지고 많이 내렸다고 해서 사가지고 마음고생할 필요는 없죠. 여기보다 더 높은 곳에 사더라도 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만 사야 됩니다. 좀 더 과거로 가볼까요? 여기서도 양운대를 돌파하고 무려 13% 오르고 또 오르고 쭉 너무 올랐지만 여기서 다시 지지를 해주잖아요. 지지해주는 거 보고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양운대가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을 하면서 쭉 지켜보다가 여기서 샀으면은 또 이만큼 또 먹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또 긴장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양운대가 지지해주죠. 지지해주고 다시 정말 미친 듯이 오르는 거죠. 예. 이 일목균형표가 초급자에게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는 게, 초급자는 여기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무서우니까. 하지만 양운대 위에 있는 구간이나 지지받는 구간이나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엄청나게 큰 수익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목균형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보조지표, MACD나 스토캐스틱이나 다른 보조지표의 상승 신호와 동시에 보시면은 좀 더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보조지표는 한 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두세 개는 동시에 봐야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조지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공부를 해야겠죠?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항상 공부를 해야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일목균형표만 미래를 예측해주는 지표라고 했죠. 그러면은 현재 넷플릭스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넷플릭스는 일목균형표 양운대 위에서 지금 쭉 놀고 엄청나게 큰 수익을 보여주다가 여기서 한번 또 지지를 받고 오르고, 여기서부터 여기에서는 지금 양운대를 터치했죠. 어떤 상황이죠? 제가 뭐라 그랬죠?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는 여기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밀렸는데 지지를 받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 주가는 이렇게 쭉 밀릴 수가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죠. 현재 넷플릭스는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넷플릭스를 추가 매수하는 거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양봉이 뜬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일목균형표가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플리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밀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목균형표 매매 방법에 대한 정의입니다. 일목균형표가 구름대 양운 돌파할 시 매수. 양운은 주가의 지지로 작용한다. 수익이 나면 양운이 지지로 잘 작용하는지 관찰한다. 지지하면 홀딩, 지지 이탈하면 매도. 주가가 일목균형표 구름대 음운에 있으면 매수를 자제한다. 음운은 주가의 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올라도 음운대 맞고 떨어지고 우하향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점은 일목균형표를 분봉에 적용하면은 너무 양운대를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음운대를 이탈했다가 돌파했다가 너무 잦은 변동을 보이기 때문에 손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MACD나 스토캐스틱이나 RSI 같은 다른 지표와 함께 쓰면 좀 더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다. 그리고 보조지표는 보조일 뿐 100%는 없다. 잘 대응해서 일목균형표를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고 팔고 쉬어라. 쉬는 것도 투자다. 벤자민 그레이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오늘은 보조지표 제4편 RSI 상대 강도지수 RSI는 과학이다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차트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RSI 지표쯤은 활용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나 유명하고 또 너무나 중요한 RSI, 혹시나 아직도 RSI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번에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RSI 상대 강도 지수는 주가가 상승하면 RSI 지표가 상승, 주가가 하락하면
RSI 지표가 하락하는 지수고요. RSI 계산식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전혀 알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것은 에버리지 오브 14일에 평균에 대한 값을 산출해서 0에서 100까지 표현한다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RSI가 30 이하 때는 과매도 상태로 매수 신호, RSI가 70 이상일 때는 과매수 상태로 매도 신호.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RSI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무조건 적용은 좀 위험하죠. 만약에 RSI가 30에 무조건 오르고 RSI 70이 무조건 내리고 이러면 주식으로 뭐 1년에 수억 벌겠죠? 이게 너무나 위험한 해석이고 무조건 적용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리퍼 대장주 크로스 차트인데요. 22년 초에 대세 하락장이 올 때 RSI와 주가의 추이입니다. 먼저 RSI 23까지 떨어졌죠. 예. RSI가 30 이하의 매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23이면은 굉장한 과매도 상태로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일반적인 이론으로 볼 때는. 하지만 여기서 매수했어. 좀 기다리다가 뭐 조금 반등했지만 결국엔 다시 내리게 되죠. 왜냐하면 대세 하락장에 초입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초단타 고수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매수했어. 근데 엄청 내리죠? 또 RSI가 또 과매도 상태예요? 또 과매도 상태예요? 계속 내리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저점인 줄 알고 매수를 했다고 하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RSI 30 이하 시에 일봉 RSI 30 이하 시에 초단기 저점이 될 수는 있어요. 뭐 실제로 약간의 반등은 있으니까 초단기 저점이 될 수는 있으나 대세 하락장에 초입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일봉 RSI 부분은 고수의 영역이다. 일봉 RSI 30 이하는 저점 신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닥 밑에 지하실, 지하실 밑에 멘틀, 멘틀 밑에 핵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RSI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일까? RSI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봉으로 봐야 됩니다. 주봉 RSI 30 이하 시 충분한 저점 부근이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의 등락폭은 일봉은 속일 수가 있어요. 세력의 어떤 과매도로 인해서 속일 수가 있으나 5일간의 등락폭인 이 주봉은 속이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장기간으로 과매도를 하기는 매우 힘든 부분이니까요. 아무리 세력이 돈이 많더라도 주봉 RSI 30 이하 출현 시에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주봉 RSI 30 이하라고 하더라도 최대한의 분할 매수로 저점 매수 여기서 이제 RSI 30 이하가 시작됐죠. 최대한 분할로 매수해 줍니다. 주봉이니까 뭐 주에 한 번씩 매수하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사서 여기 큰 폭으로 하락은 했지만 최대한의 분할 매수니까 계속 삽니다. 주마다 계속 삽니다. 왜냐면 RSI 30 이하를 믿고 사는 거죠. RSI 두 번 30 이하가 발생했죠. 만약 여기서 최대한의 분할 매수로 계속 샀다고 하면 존버할 시 상승 구간이 오고 수익 구간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주봉 RSI조차도 무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나마 일봉보다는 주봉 RSI 매매가 확률이 높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RSI는 주봉만 보고 일봉은 보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일봉 RSI가 필요한 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RSI 다이버전스. 일봉 RSI로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이버전스란 것이 뭐냐 하면은 주가는 계속 하락하나 오히려 RSI는 올라가는 현상. 이 다이버전스는 추세 전환의 신호입니다. 상당히 높은 확률로 추세 변동의 가능성이 있는 현상입니다. 다이버전스 신호가 떴을 때는 스윙 또는 중투 목표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역시 크록스의 22년 중반 일봉 차트인데요.
주가가 계속 내리죠. 주가가 계속 내려요. 여기 일봉에서는 RSI가 30 이하로 뭐 몇 번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하지만 긴 시계열로 봤을 때 계속 주가는 내리지만 RSI는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RSI 다이버전스입니다. 주가는 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지만 RSI는 올라가는 현상,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를 확인하고 매수해줍니다. 뭐 이쯤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쌍바닥을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여기서 매수했다고 하면은 스윙 또는 중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을 보이면은 수익 실현을 해줍니다. 그럼 일봉 RSI 다이버전스의 여러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AI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가 뭐 미친 듯이 내리고 있어요. 22년 8월, 9월, 10월까지도 미친 듯이 내리지만 RSI가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잖아요. 여기서 매수를 해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볼린저 밴드까지도 이탈하면서 미친 듯이 내렸죠. 공포에 매수를 해줍니다. 물론 RSI 다이버전스 신호를 확인하고 공포에 매수하는 거죠. 공포에 매수를 하시고 주가가 상승합니다. 전자상거래 대장주 아마존 차트입니다. 아마존도 역시나 미친 듯이 내리고 있어요. 일봉 RSI만 판단하고 샀을 때는 엄청난 손해를 받겠죠. 하지만 주가가 내리는데 RSI가 올라갑니다. RSI 다이버전스 매수해줍니다.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릇만큼 드시고 나오면 됩니다. 국장의 국민 계좌주 카카오 현재 차트입니다. 카카오도 뭐 진짜 여기 위에서부터 계속 내렸어요. 근데 단 한 번도 RSI 다이버전스가 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월 중순 부근에 RSI 최저점을 찍고 7월 중순 부근에 최저점을 갱신했습니다. 하지만 RSI는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RSI 다이버전스 매수해줍니다. 실제로 저는 이쯤에서 매수를 했어요. 이쯤에서 매수를 하고 이쯤에서 10% 이상 수익을 받지만 더 오를 줄 알고 뭐 매도는 안 했어요. 뭐 지금도 갖고 있긴 한데 지금은 사실상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친 부분이 있죠. 제가 너무 좀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더 내린다면은 저는 뭐 약수익을 실현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국민 계좌주 카카오마저도 RSI 다이버전스가 뜬 이후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크게 올라갈 때 매도해주는 게 정석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저만의 꿀팁을 영상으로 미친 듯이 만들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주식 고수라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보조지표 매매법이긴 한데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아직까지 이 매매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제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십시오. 한 번만 봐서는 초보는 알기가 힘듭니다. 수십 번 돌려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하실 밑에 항상 멘틀이 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오늘은 보조지표 제5편 환율편입니다. 최근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환율이 지금 너무 높아서 TQQQ를 못 사겠어요. 환율이 내리면 살래요. 여러분, 그래서 개미들이 항상 지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극소수만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대중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대중과는 항상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환율과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한 백테스팅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그 어떤 유튜브에 가도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코로나 최저점 20년 3월 13일이죠. 폭풍 같은 날. 이날 TQ는 최저점인 8.06달러를 찍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TQ를 다 버리고 도망갈 때죠. 그리고 그 당시 3월 23일에 환율은
1281원을 찍었습니다. 주가와 환율의 관계는 통상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은 내립니다. 그리고 환율이 내리면 반대로 주식은 오르죠. 여기까지는 모두가 사실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나스닥 코로나 최저점에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서 주식을 줍줍하는 대신 높은 환율로 원화로 환전하고 주식시장을 떠나는 도망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도망갈 때는 미친놈처럼 주식을 사야 합니다.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오를 때는 분할 매수로 주식을 사야 합니다. 그럼 21년에 코로나 이후에 나스닥 TQ 최고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TQ 최고점은 11월 22일에 91달러를 찍었고 환율은 그와 같은 날인 11월 22일에 TQ 최고점 시절에 1189원을 찍었습니다. 그럼 환율이 급격하게 오를 때 TQ를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TQ는 8에서 91달러 10배 이상 수익이 났고 환율은 1281원 최고점에서 1189원으로 하락했죠. 약 7.2% 손해입니다. 아니 TQ가 10배 이상 수익 났는데 환율 고작 7.2% 손해가 뭐 대수입니까? 아직도 환율이 높아서 주식 사기 무서우십니까? 그럼 다시 작년도에 나스닥이 미친 듯이 하락했던 10월 13일입니다. TQ의 최저점은 사실상 12월 28일인데 TQ의 본주인 QQQ와 약간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최저점을 10월 13일로 잡았습니다. 어쨌든 10월 13일에서는 TQQQ는 16.5달러를 찍었습니다. 그와 같은 날인 10월 13일 환율은 최고점인 1442원을 찍었습니다. 22년에 급락장에서도 최저점에서는 환율이 미친듯이 올랐어요. 개미들은 주식을 줍줍하는 대신 높은 환율로 환전하고 또 나스닥에서 도망쳤죠. 그럼 다시 23년 최근이죠. 저번 달 7월 19일 TQ 최고점은 47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날인 23년 7월 19일 TQ 최고점 시절에 환율은 1262원을 찍었죠. TQ는 최저점 대비 16달러에서 47달러로 3배 수익 같지만 환율은 1422원에서 1262원으로 약 11.2%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TQ가 3배 갔는데 고작 환율 11.2% 손해가 뭐 대수입니까? 3배, 300%가 올랐는데 말이죠. 아직도 환율이 높아서 주식 사기 무서우십니까? 또 후회할 겁니까? 또 다 오르면서 할 겁니까?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우리는 TQQQ를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현재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8월 22일 현재 환율은 1338원 부근, 뭐 추세적으로 보면은 좀 상승세죠. 하지만 나스닥은 결국 우상향하고 나스닥 3배인 TQQQ는 환율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당신들에게 안겨줄 겁니다. 환율 상승은 환전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3배 레버리지 TQQQ의 매수 찬스입니다. 물론 여기서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아니, 더 오를 확률이 더 큽니다, 오히려. 하지만 환율이 오를수록 우리는 주식을 분할로 매수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또는 어디까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분할 매수, 시드를 최대한으로 쪼개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겁쟁이는 환전하고 환차익, 약수익에 만족하라. 공포지수가 내리고 환율이 오를 때마다 우리 시저의 가족들은 공포의 극소수가 되어 매수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환율이든 차트든 시저가 보고 다 알려주겠다. 따라와라. 구독 좀 눌러라. 어디 가서 유튜브 한다고 얘기하기 창피하다. 더 시저.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까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오늘 영상은 보조지표 제6편 인간지표 매매법입니다. 흔히들 내 뒤에 CCTV가 있나? 내가 사기만 하면 주식이 내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은 그것을 역이용해서 인간지표 매매법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식의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본인의 종목에 확신을 가지고 내릴 때마다 물타기 하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그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요즘 그 주식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어제 반토막 나서 손절했어 라고 할 때 우리가 그때 그 종목을 사면 그 사람보다 반가격이나 대세일을 해서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두 번째, 본인이 자주 방문하던 주식 카페, 여러 가지 주식 카페가 있죠. 그 주식 카페에 맨날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어느 순간 글이 거의 올라오지 않을 때 사람들이 주식을 손절하고 주식에서 관심이 완전히 없어질 때 그때 전체 시장은 저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 주식 카페에서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막 싸워요. 서로의 종목을 비방하면서 댓글이 수십 개가 달리면서 막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종목은 저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번째, 유명 유튜버의 댓글을 보면은 악플의 비중이 거의 8, 90%로 높아질 때 역시 3번과 마찬가지로 서로 싸우는 거죠. 그 유튜버의 주인은 어쩔 줄 모르고 해명글을 막 올리고 그럴 땐 역시 주식시장 자체의 저점일 확률이 높다. 다섯 번째, 모든 사람이 곧 있으면 한 달 뒤에, 2달 뒤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곧 올 거라고 할 때, 다 팔고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될 때라고 할 때, 물론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또 안 오리란 보장은 없죠. 언젠가는 또 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개미가 모두가 예상을 할 때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는 오지 않습니다. 예고하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신호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주식의 풀 매수 타이밍입니다. 뉴스에 오피셜하게 은행으로 돈이 몰린다는 오피셜 뉴스가 뜰 때 은행으로 몰린 돈 정기예금 1년 새 166조 급등.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주식을 다 팔고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거죠. 은행은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은행의 금리가 높으니까 다 팔고 은행으로 도망가는 거죠. 이 뉴스가 22년 12월 25일에 떤 뉴스거든요. 공교롭게도 TQ의 차트를 보면은 22년 12월 27일에 저점을 찍고 그때부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미친 듯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가 뜨면은 주식시장 전체가 저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90% 이상으로 높습니다. 이 방법은 더 시저가 실제로 실행했던 방법이고요. 이 방법을 실행해서 150%의 수익을 얻었고요. 관련 영상은 피드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표로 알아보는 주식의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것도 인간 지표들이 모아져서 지표로 합산돼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모두가 잘 아는 우량주의 RSI 15부근. 우량주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RSI 10 이하로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물론 RSI 20
이하로도 웬만해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량주의 RSI 15 부근은 굉장한 저점 찬스예요. 그래서 우량주의 RSI 15 부근이 오면은 분할로 그 주식을 매수해줘야 됩니다. 단 개잡주 같은 경우는 뭐 듣도 보도 못한 개잡주 같은 경우는 RSI 10 이하도 빈번하게 일어나며 진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상패를 맞을 수도 있어요. RSI 10 이하라는 거는 진짜 단기간에 역대급으로 매도세가 겹치면서 풀 매도가 나오면서 주식이 내려가는 현상이 나와야 RSI 10 이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그 주식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가 대단한 악재가 터진 겁니다. 진짜 개잡주는 RSI 10 이하라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 상패 맞습니다. 이 방법은 모두가 아는 업계에서 1등 우량주만 해당하는 기법입니다. 다음 지표로 알아보는 주식 매수 타이밍은 뭐 제가 계속 반복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죠. 공포지수 20 이하, 굉장한 풀 매수 타이밍이죠. 시장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어서 아무도 주식을 매수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분할 매수로 내릴 때마다 매수하고 기다리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다시 수익권으로 돌아옵니다. 일명 빈집 털이죠. 다음은 주식의 매도 타이밍입니다. 평소에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적금 예금만 하던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나 주식 시작했어 라는 말을 할 때 주위에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리를 듣고 주식시장이 뛰어든다는 소리므로 주식시장 자체가 고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서점에서 주식 관련 서적들이 베스트셀러 자리를 쭉 차지하고 있을 때 1위부터 전부 주식 관련 서적들이 쫙 깔려 있어요. 이럴 땐 높은 확률로 주식의 고점 신호입니다. 세 번째, 3, 4, 5 모여서 서로서로 주식 수익률을 자랑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식 고점 또는 그 종목의 고점 신호입니다. 네 번째, 유명 유튜버 댓글에 악플이 없어질 때, 그 유명 유튜버를 굉장히 찬양하는 댓글만 달릴 때, 그 유튜버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시장이 좋아서 시장이 올려준 거일 뿐 유튜버가 잘해서 주식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그때도 주식 고점 신호. 다섯 번째, TQQQ가 100달러 간다는 소리가 나올 때, 물론 먼 훗날 TQQQ는 100달러를 간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TQQQ를 좋다고 계속 매수하는 거고요. 하지만 본주인 QQQ와 괴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TQQQ의 100달러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뭐 TQQQ가 막말로 한 50달러만 가도 곧 있으면 뭐 다음 달에 TQQ가 100달러 간다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때는 또 다시 공포지수는 80 이상일 거고 우리는 매도를 고려해야 될 시기가 올 겁니다. 여섯 번째, 본인이 자신도 모르게 이 계좌를 보면서 수익률을 캡처를 하고 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컨트롤이 안 될 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기분 컨트롤이 안 돼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그 종목은 고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지표로 알아보는 주식 매도 타이밍입니다. 모두가 잘 아는 우량주가 RSI 90 이상을 갔어요. 테슬라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우량주는 웬만해서는 RSI 90으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그 우리의 테슬라는 21년 11월에 11월 4일이죠. 테슬라 최고점인 414달러를 찍었죠. 물론 이때는 액면 분할하기 전으로, 그 전에는 1200달러로 찍혀 있었죠. 어쨌든 RSI 90 이상은 단일 종목으로 봤을 때 엄청난 고점 매도 타이밍입니다. 당분간은 다시 안 올 고점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때는 분할로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단
일베 S&P 지수나 1배 지수 주총은 초장투에도 상관없지만 개별 종목의 RSI 90 이상은 굉장한 고점으로 매도를 해줘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다음은 역시 지표로 알아보는 주식 매도 타이밍. 공포지수가 80 이상이에요. 시장은 극도로 흥분 상태죠. 모든 사람이 주식을 못 사서 안달이 난 상태. 이때는 공교롭게도 신용미수의 비율도 최고치를 찍고 환율도 굉장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환율이 싸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꿔도 크게 부담이 없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부터 우리는 오히려 공포를 느끼고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을 잡고 분할로 서서히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저점에서 분할 매수한 주식을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면서 우리는 수익을 내고 잠시 관망을 해줍니다. 현금 비중도 종목입니다. 현금 비중을 일정 상태로 약 20에서 30%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요. 현금 비중이 0이면은 주식이 내려도 물을 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손절하지 않아야 되는 자리에서도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 이 역시 1배 지수 주총은 그냥 상관없이 초장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 약 10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물론 주식을 한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있고 그에 비해서는 아직 햇병아리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최대한 돈을 잃지 않는 방법으로만 추려가지고 영상으로 기록을 하는 중입니다.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단순히 그냥 조회수만 올리기 위하여 유튜버로 먹고 사는 거죠. 그냥 조회수만 올리려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주식시장이 좋으면 더 오른다, 주식시장이 나쁘면 더 내린다, 손절해야 된다, 이런 헛소리만 앵무새처럼 말하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영상을 만들고 싶지가 않습니다. 단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영상이 아닌 스스로 돈을 딸 수 있는 주식쟁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상을 앞으로도 제작하겠습니다. 물론 초보자가 보시기에는 도대체 얘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영상을 하나하나 반복해서 보시면 금방 이해되고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식으로 모두가 돈을 벌면 이 자본주의 시장이 성립이 안 돼요. 주식시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죠. 절반은 돈을 잃고 절반은 돈을 따야 그래야 주식시장이 성립이 됩니다. 우리는 돈을 따는 절반이 돼야 합니다.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피터 린치.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까마입니다. 시저입니다. 오늘은 보조지표 제7편 볼린저 밴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윤도현 밴드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밴드가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미국의 재무 분석가 존 볼린저가 1980년대에 개발한 기술적 분석 도구죠. 바로 이 아저씨입니다. 1980년대에 개발한 기술적 분석 도구인데 아직도 이 볼린저 밴드만한 게 없어요. 보조지표를 쓰시는 분들은 거의 99%가 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알려주는 보조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증권 앱에서 볼린저 밴드를 설정하게 될 경우에는 기본값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중심선, 이 중심선이죠. 20일 이동 평균선을 나타내는 거고 상단선은 20일 이동 평균선 더하기 표준편차 곱하기 2. 이 하단선은 20일 이동 평균선 빼기 표준편차 곱하기 2. 하지만 자세한 건 알 필요 없어요. 표준편차는 여러분들이 계산하기도 어렵고 안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95% 확률로 볼린저 밴드 상단, 하단선 밴드에서 이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주가의 상단을 예상해 볼 수 있고, 역시 단기적으로 주가의 하단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보조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단선을 돌파하면은 다시 안으로 내려오고, 하단선을 이탈하면은 다시 안으로 오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주가가 다니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여러분 오줌을 쌀 때 소변기 안에다가 이게 잘 조준해서 이를 보다가 뭔가 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조준이 잘못됐어. 그래서 소변기 밖으로 오줌이 막 나가게 돼.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다시 소변기 안으로 오줌을 조준해서 잘 싸지 않습니까? 근데 소변기 밖에다가 오줌을 싸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예, 뭐 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죠. 조준을 잘못해서 소변기 밖으로 오줌이 샜는데 그대로 그냥 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미친놈이라 그러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닿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날은 그 종목은 미친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날이죠. 그러면 주가는 다시 오줌을 소변기 안에 넣기 위해서 다시 볼린저 안으로 들어옵니다. 정상으로 회귀하는 거죠. 아무리 강한 상승 추세를 탔더라도 볼린저 밴드를 닿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를 경우나 뭐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크게 이탈하거나 할 경우에는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고 뭐 재차 하락을 한다든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재차 상승을 합니다. 이제 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는 거죠. 그러면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단기 주가 방향성이 나오는 시기에 대해서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가 좁으면은 주가를 이렇게 횡보를 해요. 근데 단순 횡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간은 이런 구간은 횡보를 하는 구간은 힘을 비축하는 구간입니다. 볼린저 밴드가 계속 좁아지면은 작아질수록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을 많이 비축해놨기 때문에 뭐 위로든 아래로든 튈 수가 있어요. 변동성이 곧 시작될 거란 신호죠. 그 변동성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신도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변동성이 시작될 거라는 신호죠. 이 볼린저 밴드가 좁아질 때, 여기도 좁아질 때, 변동성이 나오죠. 좁아질 때, 변동성이 나오고 여기도 좁아지고 여기도 좁아지고 변동성이 나옵니다. 주식을 좀 잘 모르거나 아니면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볼린저 밴드 폭이 작아진 걸 확인한 뒤에 이 종목은 이제 때가 됐어. 곧 위로든 아래든 크게 변동성이 나올 거야. 라고 말해준 뒤에 며칠 뒤에 그 종목을 보면은 상당히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만약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면 당신도 주식 고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꿀팁이죠? 그래, 뭐 다 알겠어. 여기까지 나도 아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매수 매도는 도대체 언제 해야 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테슬라 차트를 하고 왔는데요. 매수 타이밍은 주봉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크게 이탈하거나 터치하고 이 RSI가 30 이하일 때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보조 지표는 한 개만 보고 설정하면 안 돼요. 항상
다른 보조지표, 자신이 잘 아는 다른 보조지표와 함께 봐야 됩니다. 이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일시적으로 며칠간은 속일 수가 있어요. 단기 약제가 있다든가 세력의 어떤 작전이라든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5개의 일봉이 모여서 이루는 주봉은 속이기가 힘들어요. 그건 완벽한 추세입니다. 어쨌든 RSI 32야. 주봉 캔들이 볼린저 밴드를 계속 하단으로 터치하고 있어. 이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입니다. 볼린저 밴드와 RSI는 보조지표계의 투톱입니다. 손흥민과 케인, 호날두와 메시죠. 그럼 볼린저 밴드의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주봉 캔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크게 돌파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볼린저 밴드 상단에 무려 주봉 캔들이 닿지도 않은 상태로 쭉 올랐어요. 상단을 크게 돌파하고 RSI가 80 이상일 때는 분할 매도 타이밍입니다. 반드시 분할 매도로 매도를 서서히 해나가야 됩니다. 역시 볼린저 밴드는 반드시 다른 보조지표와 함께 봐야 되고 일봉이 아닌 주봉으로 매도, 매수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볼린저 밴드는 굉장히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로써 보조지표 영상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1편 CNN 공포지수, 2편 MACD 스토캐스틱, 3편 일목균형표, 4편 RSI, 5편 환율, 6편 인간지표, 7편 볼린저 밴드, 그리고 대망의 보조지표 8편. 8편은 공개 예정이니 뭐 기대해 주시고 초비상 상황이 안 오길 바라야겠죠. 어차피 시황과 뉴스는 차트와 캔들 보조지표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조지표 1편에서 7편을 완전히 이해하고 실전 활용이 가능하다면 당신은 이미 주식 고수입니다. 내가 감히 다른 사람의 종목 삼랑도 가능한 수준에 올라 있을 겁니다. 1편에서 7편 밤낮으로 보십시오. 계속 보십시오. 완전히 이해하고 실전에 적용하시고 수익을 창출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주식 고수. 유튜브를 보지 않고서도 본인이 종목을 초이스할 수 있고 더 이상 사기꾼의 사기 노름에 종목 추천에 희생양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1편부터 7편을 하루에 100번씩 보십시오. 100번은 좀 무리가 있고 한 번씩 보십시오.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차트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이 채택한 전략이 다른 전략에 비해 수익률이 낮게 나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참을성 있게 노예처럼 비굴하다 싶을 정도로 한번 정한 전략을 고수해야 한다. 제임스 오셔너시. 주식은 멘탈입니다. 자신의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나스닥은 우상향입니다. 최근 나스닥이 너무 내렸다고 쫄지 마십시오. 나스닥은 지구 유일하게 우상향입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